예, 다시 녹음을 시작하네요. PPT 한번 잘못 건드려서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20분 정도의 녹화가 날아가서 지금 제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 짜증이 실려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녹화가 날아가니까 갑자기 멍해지네요. 사람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을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적공제 그리고 물적공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나 배우자공제,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부양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판정 기준까지, 공제 여부 판정 기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물적공제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건강보험료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공제에서 전액 공제가 되는데,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노인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체를 통틀어서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한테 공적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을 납입액을 자체를 공제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돈 또는 이런 국민연금과 직격연금과 관련된 법률에 있는 연금들을 어떻게 한다? 공적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간 한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수익공제 대상이 된다를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한번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산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지를 인지하시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면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503페이지에 우리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어떻게 한다? 100만원 받았을 경우에는 저도 25만원 정도의 카드 사용액이 있어야 된다. 사용액이 있어야 해당 부분에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를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200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의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는 기본적으로 최저 자격 요건이라는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저 자격 요건이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신용카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전제를 깔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신용카드의 최저 금액에 대한 판단을 일단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 합계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의 총 합계는 뭘로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시면은 이 챕터의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PPT에는 신용카드라고 써 있지만은 잘 보면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최저 금액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신용카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 다음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불카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체크카드가 일종의 직불카드인 거죠. 직접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말하고, 김영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도 결국에는 총급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합산을 했을 때 이 최저기업 판단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뭐가 사용액이, 기본적인 사용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최저 사용 금액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러한 사용 금액이 이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아예 신용카드 사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 소득공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개인 근로소득자의 뭐 1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한쪽 사람한테 몰아준다, 부부가 뭐 둘 다 소득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왜냐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준다. 왜냐면 카드 공제액이 커져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사실은 합산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절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우리가 2단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김영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영식 선불카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충전을 해서 쓰는 카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일종의 그 교통카드는 사실은 김영식 선불카드인 거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발급돼서 그것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김영식 선불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김영식 선불 카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504페이지 보면은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김영식 선불 카드란 사용자의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카드가 어떤 선불, 충전이 돼 있어 쓰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쓰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김영식 선불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을 저희가 일단 자격요건, 이건 일종의 자격요건입니다. 1단계는 일종의 자격요건, 25%가 넘냐 안 넘냐 합친 게 넘었을 때는 그럼 신용공제 계산을 해보자. 근데 최소한 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아예 공제 자체를 배제하겠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이 이제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사용분은 1차적으로 그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전통시장 그 구역 안에서 있는 점포사업자 또는 법인들한테 그 사용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용분에 대해서 1단계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2단계는 보시면은 직불카드를 얘기하는 거고, 3단계는 현금 영수증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이용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분인데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과세 금액이 이건 대중교통 이용분은 그 똑같이 전통시장과 똑같이 법인카드 아니라 카드, 신용카드, 그다음 직불, 글씨를 좀 이쁘게 쓰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영수증 형태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중카드 이용분으로 해서 신용카드 공제 2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진행이 되면요, 그 해당 부분을 합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도서, 공연 쪽에서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요, 우리가 총 급여액에 대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총 급여에 대한 한도는 일단 과세년도 총 급여액이 얼마, 이거는 요 금액에서 요 3번 항목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 급여액이 얼마?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총 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불카드 또 현금 영수증, 이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기본적으로 2 플러스와 3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직불카드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영수증인데, 이 부분은 다른 게 있어요. 위에 대한 부분을 위에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이런 금액을 포함한 금액, 그 직불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리고 연간 합계액이 총 합산에 대해서 구성 순서가 이렇게 돼서, 신용카드 연간 합계액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오고 녹화하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산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액을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공제 대상액의 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그 다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직불가도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이렇게 차례대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3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3단계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단계는요, 자, 이런 것들을 쭉 합산해 봅니다. 합산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그 다음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학원 지료액을 합산합니다. 합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총 금액의 25%의 15%입니다. 25%의 15%.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 금액의 25%. 지금 초과분이니까요. 우리가 1,000원을 인건비로 받았습니다. 곱하기 25%니까 250원이겠죠. 그러면 이 250원이 뭐가 되겠어요? 기준 금액이 되겠죠. 기준 금액. 기준 금액이 될 테고, 이 기준 금액을 갖고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는 총 금액의 25%의 신고 대상,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그러면 신용카드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 500원을 썼습니다. 500원을 썼어요. 그러면 뭘 빼야 되냐? 총 금액 25%를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50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남는 게 250원이 됩니다. 이 초과분에 한해서 본다니까. 그럼 우리가 요 25%에 곱하기 5% 15%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쓴 거에 비해서 사실은 공제 대상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0 곱하기 15%는 바로 얼마요? 37.5가 되네요. 그러니까 37.5니까 250원에 37원이니까 37.5, 37원. 그러면 37원이 공제
대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에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에 15%, 총 금액의 20% 초과 금액, 이 초과 금액의 1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총 합산 금액, 요 금액이 500, 이 금액이 250 곱하기 15%가 요 금액 37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공제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앞에서 우리가 정통시장, 대중교통 이게 쭉쭉쭉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한 이유는 구분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을 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신용카드, 이 15%는 우리가 알고는 뭐죠? 신용카드에 한해서 15%입니다. 신용카드에 한해서 15%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한도초과 이게 전통시장 사용분은 최고 얼마까지? 요게 요 금액이 어떻게 된다? 40%가 되는 거죠. 요게 40%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40%, 그리고 뭐 도서 30%. 이 프로테이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또는 공연 박물관을 했던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높은 뭐다?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구성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인카드나 신용카드 쓰들 때도 이왕이면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교통, 체증인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 사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그런 것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련된 법률이 이게 아마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505페이지, 그 다음 50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25%에 15%, 그리고 전통시장의 초과분은 한도가 40%까지, 그리고 대중교통분도 40%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뒤에 가서 그러면 공제 대상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건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1차시, 2차시, 3차시 강의를 한꺼번에 해서 올릴 건데요. 어쨌든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제 배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고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요, 책에 보면은 우리가 250이래네요. 자가 200을 왜 붙은지 모르겠는데 5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금액 범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금액을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근데 일단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 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 즉 소득이 없는 100만 원 이하, 결국은 소득이 없는 소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카드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배우자가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 즉 내 자녀들이 쓰는, 어떻게 한다? 자녀들이 쓰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카드 사용자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어떻게 해? 100만 원 이하. 역시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소득이 있다면은 별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대학생은 소득은 없고 신용카드는 쓰게 됩니다. 대학생은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닌 거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보통들 하십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요, 그러니까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될 뿐인 거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물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서로 달리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즉, 만 20세가 돼서 대학생인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부모님의 뭐가 된다?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제 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가족들, 내가 같이 사는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대상자 범위다. 그리고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외사항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신용카드를 썼는데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5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 신용카드가 뭐가 관련 있다? 법인의 사업 수익과 관련되어 있다. 법인의 비용 또는 개인의 사업 소득의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금액에 제외한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법인에서 이미 비용화돼서 어쨌든 각 사람 소득을 줄이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비용화가 된 거예요. 비용이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비용이 되는 거죠. 그 한 가지를 갖고 이쪽에서도 비용을 처리하고 저쪽에서도 비용을 처리하고, 그렇게 두 가지의 비용을 전부 처리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중 과세를 하지 않지만은 이중 비용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둘 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말고 이중 비용을 하는 것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들이 이런 세법 법률 조항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중 비정상적인 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물품 또는 용익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 다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매출을 만들 때, 쉽게 말하면 뭐 있어요? 가상 매출이죠. 가상 매출을 만들 때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따른 어떻게 돼요? 실제 매출금을 초과하여 끊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속된 말로 얘기하는, 결국엔 뭐 있어요? 카드깡. 이런 카드깡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카드 거래는 일단 이 자체가 사실 적격적 실질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알고도 거래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가장거래, 가맹점에 가장되어 있는 거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A라는 물품을 사는데 B라는 물품을 인도받고 그것을 가장해서 거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 배제 금액,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지만은 정상적인 거래에도 소득금액을 배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득금액 배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이쪽에 넘겨와서 좀 더 크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제 금액이 무슨 얘기냐. 자,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이제 보험료. 자, 보험료는 일단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신용카드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험료 결제 금액 자체가 뭐로 빠진다? 공제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과 함께 같이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법, 노령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보험료, 보험법에 따른 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보고 짚고 넘어갈 건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노령장기요양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거의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생명계약보험하고 손해보험 계약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로 하고 있습니까? 법인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용보험 계약법에서 보험료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바로 손해계약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다? 손해계약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배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왜 배제를 하느냐? 자, 잘 드세요. 보험료는 우리가 앞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노령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에서 또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은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생명보험도 연간 어떻게 100만원에서 한도 12%까지 뭐라 해야 됐어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액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하거나 손해보험 계약을 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공제를 신용카드 공제를 한다게 되면은 그 사항도 결국엔 뭐다? 중복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 공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신용카드 공제에서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는 왜 그럴까요? 교육비는 자, 교육비는 일단 신용카드에서 배제되는데 우리가 많은 교육비들을 요즘에는 카드로 어떻게 돼요?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현금을 쓰는 일보다 카드를 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한다? 배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배제되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외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배제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한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는 뒤에 가시겠지만 우리가 별도로 교육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를 신용카드에서 결제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결국인데요, 똑같은 비용에 대해서 두 번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공제가 크냐? 뭐가 크겠어요? 교육비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를 좀 더 그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신용카드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들은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교육비,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제세공과금이죠. 제세공과금 우리가 여기다가 좀 같이 써볼까요? 왜냐? 이것은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다는 거죠. 별도 공제가 된다는 거죠. 교육비는 별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뭘 한다? 중복을 배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시작했고요. 그럼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다음 가스, 전화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마찬가지로 국세나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리스료는 자동차업에 대한 리스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대신 뭐가 돼요?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용했을 때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그 다음 사용료, 기부정치 자금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득공제 배제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의 기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액공제를 따로 받죠. 그렇죠? 따로 받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한다?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들은요, 이렇게 중복공제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부분과 중복해서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일단 배웠으니까 이 다음에는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 배제 및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번 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14주차 수업이 한번 남을 것 같은데 14주차에 1차, 2차 시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나가고 3차 시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걸 한번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득공제 배제 금액인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배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득은 종합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두 번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시 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책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소득 과세만 있는 경우에는,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분리과세들은 요렇게 분리과세 되면 어떻게 돼요? 과세가 일단 종료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게 완납적 징수라고 했죠. 저희가 완납적 징수가 됨으로써 과세 체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공제를 할 것이 없고,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에서 종합소득공제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지금 이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해당하는 뭘 제출해야 된다? 서류를 제출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에서 이런 부분들이 증명서 제출을 하게 되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즉, 영수증이 쉽게 말하면은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 분야에서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증명서가 없다면은 다른 공제 말고 뒤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한 사람만 받는 표준세액공제만 어떻게 한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부과 결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수시부과 결정이면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다른 공제를 하지 않고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다? 종합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게 소득공제 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는 그럼 한도가 존재하느냐? 물론 한도가 있죠. 당연히.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소득공제 종합 한도로 해서 513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종합 소득세에 대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들이 전체 합계가 얼마 2,5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최저한세 제도와 같은 조세 감면의 제한에 해서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이 법률상 어떻게 한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그다음 장기투자 집합 증권저축, 그다음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한도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종합소득세의 계산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넘어가서 저희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책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한 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론을 해봤자 지금 여기 있는 적용되는 소득 공제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출자조합에 대한 소득 공제, 즉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과세년도에서 일부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금액은요, 소득 공제 대상액 출자 투자 금액 곱하기 공제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제율은 우리가 10%를 공제율로 봐서 그만큼에 대해서 소득공제 금액을 해준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요, 그래도 1억을 출자하면은 10%면 1,000만 원에 대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제율을 지정을 해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공제가 진행되고 1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어떻게 한다?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출자에 대한 소득 공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투자, 벤처투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이런 소재 부품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사무집합 투자기구, 그다음 벤처 기업 투자 신탁에 수익권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10%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저기를 뭘한다?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좀 종합소득세인데, 고용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어쨌든 과세년도에 일종의 공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주자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일종의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납부한 공제부금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년도 400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까지, 4천만원에서 1억원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1억원은 200만원까지 해서 소기업의 소상공인 공제 부분, 노란우산 공제에 투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적립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제이기 때문에 약간 저축성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들은 사실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관련 부분을 꼭 처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막 들어오네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책상에 앉아서 지금 강의를 녹음했으니 불을 끄고 나가시네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출자금에 대한 출자금 소득 공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에 출자한 경우, 그러니까 창업 투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가 벤처기업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회사에 다시 투자했다. 결국엔 회사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갈 거는 저희가 이제 장기 집합 투자 증권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집합 투자 소득 증권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 투자 집합 증권에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금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몰이 됐습니다. 현재는 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몰됐다는, 이게 조특법은 사실은 일몰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어떤 일정 실정이 되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로부터 10년까지니까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이니까 2025년까지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우리가 세액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을 내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이번 학기에 수업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요, 여러분들 같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가 일찍 시작돼서 아마도 날씨가 낮에는 뜨겁고 비가 오면 시원했다가 그리고 다시 뜨거운 날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장마가 일찍 시작돼서 여러분들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시고,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느라고 많이 불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고, 아마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덥더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대한 그 시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한테 안내를 좀 드렸죠.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레포트를 제출하시는 것보다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아마도 학점을 이렇게 받으실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험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